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권 파트 3. 프락치 출신 박정희는 어떻게 민청학년의 공산주의 낙인을 찍었나? 민청학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인혁당,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두 차 인혁당 사건, 은 유신체제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사안이다. 그만큼 유신체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대표할 만한 사건으로 꼽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두 사건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민청학년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활동이 있었던 사건이냐, 학생들이 시위를 정말 그렇게 크게 벌인 사건이냐고 할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유신 정권은 긴급조치 1호보다 훨씬 혹독한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고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뭔가 국가를 뒤흔드는 엄청나게 큰일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겁을 주는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1204명을 연행, 조사했다고 돼 있다. 그 당시까지 한 사건으로 붙잡아간 것으로는 이게 최대 인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민청학년 사건은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다. 서울 시내 여러 대학이건, 지방의 주요 대학이건 복학생들은 1969년 삼선 개헌 반대 투쟁, 1971년 교련 반대 투쟁 등을 통해 서로 잘 알고 있었다. 1971년 위수령 사태 때 학교에서 잘리기는 했으나 병역이 면제돼 군대에 끌려가지는 않은 경우도 있긴 했지만, 학생운동으로 제적, 제명 등의 처벌을 받고 군대에 갔다가 민관식 문교부 장관 때 복교가 허용돼 학교에 돌아온 서울대 물리대 복학생 등 복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은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복학생들끼리 학생운동의 방향이나 조직 방안 등을 여러 차례 논의했고 후배들, 즉 12물리대 시위나 그 직후 이어진 법대와 상대 시위를 이끌었던 사람들하고 연결을 지었다. 그러면서 11월 하순부터 여러 통로로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서울대 내에 있는 각 단과대를 연결시키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연결시켰다. 각 대학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원주 쪽, 개신교 쪽과 연계하고 사회에 나가 있는 선배들과도 연계하는 활동을 벌였다. 아무래도 학생들 힘만으로 유신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버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세력과 연계하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원주 가톨릭 쪽에는 운동권 선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장일순, 박재일, 김지하 등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또 적극적으로 반유신 운동을 벌이고 있던 박형규 목사, 세문안교회 쪽에 영향력이 있는 서경섭 등 개신교 쪽하고도 연결을 지었다. 그런 과정에서 1973년 12월 하순 유인태, 이철이 일본인 2명도 만났다. 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1974년 4월 2-3일경에 시위를 벌이면서 유인물을 뿌려야 했기 때문이다. 유령 단체도 아닌데, 아무런 이름이 없는 유인물을 뿌리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유인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되겠다. 뭐 하나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 있던 몇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에서 그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게 유명한 민청학년 사건으로 돼버린 것이다. 물론 중앙정보부는 수교에 해당한다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 1조도 적용했고, 반공법 위반은 물론이고 예비 음모에 심지어 내란죄, 외환죄까지 덧붙여줬다. 반유신 학생운동을 이끌어간 중심 세력이 서울대 물리대에 많았는데, 4월 1일과 2일에 소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연세대에서는 4월 1일 대강당에서 채플이 있을 때 송무호가 선언문을 읽다가 연행됐다. 검거 선풍이 부는 등 워낙 다급한 상태여서 그런 의견이 주도층 선배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거사일을 4월 3일로 잡고 그날 일제히 들고 일어나자고 한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박정희는 4월 3일 밤 긴급조치 4호라는 걸 발동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년 및 그와 연관된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것에 가입하거나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 학생들의 투쟁 같은 것을 방송, 보도, 출판 등을 통해 타인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면서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조치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배하며 비상군법 회의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긴급조치 4호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조치 1호, 최고 형량 징역 15년, 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웠다. 또한 긴급조치 4호를 어긴 학생이 나오면 그 학교까지 폐교 처분을 하겠다고 한 것도 충격적이었다. 박정희는 유신체제에 도전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더 이상 나타나는 일이 없게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 긴급조치 4호로 확실히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내용의 긴급조치 4호까지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면 4번지월 3일 시위에 나선 건 몇 개 대학에서 몇백 명의 학생들뿐이었다. 서울대 물리대에서도 100여 명밖에 안 나왔다. 그런 정도의 소수 학생들이 움직였을 뿐이고, 그나마 시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경찰에 의해 바로 제압돼 버렸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5월 긴급조치 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는데, 아무리 유신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치였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들이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세뇌당해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엮어 사건을 만들어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청학년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비화됐다. 그러면서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년의 상위 조직으로 또 조작되면서 8명이 처형당하기까지 하는 끔찍한 문명 국가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박정희는 왜 사법살인 수사를 굳이 직접 챙겼을까? 1974년 4월 3일 민청학년 사건에 대해 정부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표하지만 그 후속 발표가 없었다. 중앙정보부에서 주동자로 파악한 이철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 24일에 가서야 이철을 체포했다. 그 다음 날인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청학년을 인혁당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그림 다시 짜 맞춘 유신 권력. 이날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하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합쳐 일부 학생, 교수, 기독교 인사들을 선동, 조직적인 투쟁을 펴다는 제1단계를 마쳤고 4월 3일 전국 주요 대학에서 일제히 봉기해 청와대 등 정보기관을 점거하고 정권을 인수하는 것이 2단계로 돼 있다. 4월 3일 시위에 나선 건 몇 개 대학에서 몇백 명의 학생뿐이었고 그나마 경찰에 막혀 시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발표했다. 처음에는 민청학년이 인혁당을 사주한 것으로 그림을 그렸다가 나중에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인혁당이 민청학년을 배후 조종한 것으로 그림을 다시 그렸다. 1964년 한차 인혁당 사건을 계획한 사람들이 그대로 고위 요직에 앉아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만들었다. 한차 인혁당 사건 때 법무부 장관이 민복기였는데 유신 정권 때 이 사람은 8명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한 대법원의 수장이었다. 1964년 검찰총장이었던 신직수는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 중앙정보부장이었다. 한차 인혁당 사건 때 중앙정보부 5국 대공수사과장이 이용택인데 민청학년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는 중앙정보부 6국장이었다. 다시 말해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수사는 이용택이 모두 직접 지휘를 한 것이다. 연합뉴스 기장 맹찬형
이충원이 쓴 인혁당 사건의 제조명을 보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 중앙정보부 6국장이었던 이용택 씨는 모 월간지와 한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도 인혁당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일주일에 2번꼴로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무리 관심이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일개 국장을 일주일에 2번꼴로 만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건 박정희가 이용택에게 자세하게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노한 시점에 터진 85 저격 사건. 미궁에 빠진 숱한 의혹들. 1974년 7월 여름.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등 그야말로 무거운 형량이 군법회의 법정에서 떨어진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단락되는 시점인 8월 15일 광복절 29주년 국립극장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다. 경축사를 읽고 있던 대통령 쪽으로 총알이 날아갔고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범인으로 문세광을 체포해 모든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히고 그 배후에는 조총련이 있으며 만경봉호에서 지령을 받았다고 문세광이 자백했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런데 문세광이 정말 육 여사를 저격했는지가 아직도 미스터리다. 그러나 유경수 여사가 누구 총을 맞고 죽었는가를 밝힐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육 여사를 쏜 총알을 검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총알이 없다는 것이다. 그날 국립극장에서 발사된 총알은 경호실에서 모두 가져갔는데 그중 육 여사를 쏜 총탄은 박종규가 수거했다. 그해 12월 17일 대법원에서 문세광에 대한 사형 판결을 확정했는데 그로부터 3일 후 문세광을 처형했다. 문세광은 중앙정보부에서 예의주시하던 인물로 그런 그가 한국에 들어와 저격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시기 유신 체제와 싸우는 데 앞장섰어야 할 야당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박정희는 유신 체제를 위해 야당이 맥을 못 추게 만들었다. 신민당 당수 유진사는 대체적으로 유신 체제에 협력하고 있었지만 1974년에 들어서면서 야당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1974년 4월에 유진산이 죽고 새로운 당수로 선명야당을 내세운 김영삼이 47세라는 젊은 나이로 당수가 된다. 김영삼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선두에 설 것임을 강조했다. 박정희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이 무렵 긴급조치 1호, 4호가 해제된 후 학원가는 다시 강력한 민주화 운동 추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유신 쿠데타 이후 가장 치열하게 학생 시위가 일어나고 구속자 석방 요구가 울려 퍼지고 농성투쟁이 전개되면서 언론계도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들은 제일 먼저 움직였고 언론인들은 1974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10월 24일에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한다. 한국일보에서도 바로 들고 일어났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어 경향신문, 서울신문, 신화일보 등에서도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언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박정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지독한 언론 탄압인 동아 광고 사태라는 것이 일어난다. 1974년 연말에서 1975년 연초를 장식하는 동아 광고 사태였다.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을 협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넣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12월 26일 자신문사 5페이지를 백지 상태로 내버렸다. 그런 상황이 되자 각종 의견 광고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 광고 같은 것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 이걸 격려 광고라 불렀다. 광고 탄압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1975 번지년 1월 25일에 평상시 상품 광고의 98%가 떨어져 나갔다고 나와 있다. 이때 각계각층,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격려 광고와 성금이 몰려왔다. 이런 성원에 고무되어 언론은 한층 더 자세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민청학년 사건이나 유신 쿠데타 후 끌려가 고문을 당한 야당 정치인 13명이 폭로한 내용이 신문 전면에 걸쳐 실리고 유신 권력의 악독함,
잔혹성이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75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습적으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유신 헌법 찬반 국민 투표를 2월 12일에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 투표를 하려면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찬반 토론을 금지하고 반대에 대해선 철저하게 봉쇄하고 지지하는 내용을 여러 형태로 방송을 통해 흘려보냈다. 박정희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유신세야라는 노래를 만들어 교사들을 통해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보급하도록 지시했다. 녹두장군 전봉준의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의 가사를 유치한 유신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학생들에게 보급했다. 그럼 과연 이 투표는 공정한 투표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의 초등학교 교사 허헌군은 양심선언을 통해 부정선거 획책 과정과 대리투표를 고백했다. 부정투표였지만 유신 찬성이 73.1%로 유신 헌법 존속이 결정된다. 유신 헌법이 존속되자 박정희는 국가모독죄라는 죄목을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 비판을 하면 국가모독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이었다. 유신 정권이 국가모독죄를 날치기 하기 직전 자유언론 운동에 앞장서던 동아일보사 언론인들이 대거 쫓겨나는 사태가 일어난다. 1975년 2월 28일 동아일보사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임원진이 대폭 개편되면서 동아일보는 경영난을 이유로 안성열 차장 대우, 조항래 노조 지부장 등 18명을 전격 해임하고 장윤환 전 분회장 등 2명을 추가 해임했다. 이에 맞서는 기자들의 농성을 회사 측에서 동원한 사람들이 강제로 끌어내면서 자유언론 실천 투쟁은 막을 내린다. 이렇게 12권에서는 유신 쿠데타 이후의 반유신 민주화 운동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내가 태어나지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책을 통해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추천하는 책이다.